인천국제공항은 언제나처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뿜어내는 소음과 분주함이 거대한 도명 천장 아래에서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 되어 퍼져나갔다. 여행의 설렘, 재회의 기쁨, 그리고 이별의 아쉬움이 뒤섞인 공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4명의 가족은 섬처럼 고요했다. 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한 세 아이의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소윤, 그녀의 이름이었다. 수수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주변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빨아들이면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녀의 주변은 완벽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양옆과 앞에는 똑같은 얼굴을 한 새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복제한 듯 닮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새 쌍둥이였다. 가장 왼쪽의 아이 하늘은 십자 말풀이 책에 코를 박고 있었고, 오른쪽의 바다는 손목에 찬 작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윤의 바로 앞에 선 유일한 딸. 별은 눈을 감은 채 공항의 모든 소리를 분류하고 있는 듯 보였다. 엄마 8번, 게이트 쪽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데시벨이 평균보다 12.7% 높아요. 아마도 단체 관광객 그룹이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별이 눈을 뜨지도 않은 채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분석적이었다. 서윤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을 천재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 거대한 짐 가방을 끌던 한 남자가 서두르다 바다와 부딪혔다. 아이의 작은 몸이 휘청였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갔다. 보통의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놀랐을 상황. 하지만 바다는 그저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보더니 자신의 손목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충돌 각도 37도, 예상 운동 에너지를 벗어난 충격. 저 남자의 보행 패턴은 불안정해요. 5분 안에 무언가에 또 부딪힐 확률 83.4%. 서윤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녀의 아이들은 감정보다 데이터를 먼저 신뢰했다. 그것은 서윤 자신이 그렇게 가르친 결과였다. 감정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 6년 전 그녀 자신이 바로 그 나약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가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서윤이 나지막이 말하자 아이들은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예약된 VIP 의전 차량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6년 만에 돌아온 서울. 그녀가 처절하게 도망쳤던 도시. 이제는 정복해야 할 도시였다. 차가 한남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멈춰 섰다. 최고층 펜트하우스. 서윤은 지난 몇 년간 익명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 집은 그녀의 전쟁을 위한 최첨단 요새이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금자리였다. 현관문은 홍채 인식과 정맥 인증을 거쳐야만 열렸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실이 나타났다. 와! 하늘이 처음으로 감탄사다운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 풍경이 아닌 거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서버렉을 향해 있었다. 서윤이 직접 설계하고 조립한 슈퍼컴퓨터였다. 아이들은 마치 놀이공원에 온 아이들처럼 각자 익숙하게 자신의 장비 앞으로 흩어졌다. 이곳은 그들에게 집이자 연구실이었고 또 놀이터였다. 서윤은 짐을 푸는 대신 거실 중앙의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건물 사진이 떠 있었다. 강남의 심장부에서 밤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마천루. 엘리시안 그룹 본사 타워였다. 사진 아래에는 한 남자의 프로필이 있었다. 강태준, 엘리시안 그룹의 회장. 6년 전 달콤한 거짓말로 그녀에게 접근해 하룻밤을 보낸 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사라진 남자. 그리고 그녀의 세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 준비는 끝났어. 서윤의 물음에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응, 엄마. 세 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처럼 울렸다. 바다는 이미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을 엘리시안 그룹의 내부망과 연결할 백도어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별은 강태준의 지난 6년간의 모든 공식 비공식 일정과 동선을 분석하여 그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 하늘은 엘리시안 타워에 설계도를 띄워놓고 물리적 보안의 취약점을 찾고 있었다. 최허윤은 그런 아이들을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대신 그녀의 아이들은 해킹과 데이터 분석 전략 수립을 놀이처럼 여겼다. 모두 그녀의 복수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 한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바다 엘리시안의 방화벽 수준은? 서윤이 물었다. 바다의 작은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예상대로 5중 구조에 양자 암호화까지 적용되어 있어요. 하지만 관리자 패턴에 허점이 보여요. 3일 안에 뚫을 수 있을 거예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익숙한 대화였다. 별 목표물의 현재 위치는 청담동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JS그룹의 윤 회장과 저녁 식사 중 유번 1시 30분에 끝날 예정. 이후의 일정은 비공개지만 패턴 분석 결과 자택으로 바로 귀가할 확률이 78%예요. 별은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 같았다. 서윤은 창가로 다가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졌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바로 강태준이 있는 곳이리라.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하는 한 여자와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세 아이의 존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겠지. 그는 여전히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6년 전 그녀는 촉망받는 유전공학 연구원이었다. 강태준은 당시 경쟁사의 기술을 빼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다정했고 지적이었으며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남자처럼 보였다. 하룻밤의 실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사라졌고 그녀의 연구자료 역시 사라졌다. 그녀는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학계에서 매장당했다. 절망 속에서 한국을 떠난 후에야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세 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죽을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존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아이들을 가르쳤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명석한 두뇌에 그녀의 체계적인 조기 교육이 더해지자 아이들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IQ 2.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복수라는 단어는 너무 감정적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책임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무너진 인생에 대해서도.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은 없었다. 다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제국과 그의 명예를 흔들어 그를 테이블로 끌어낼 생각이었다. 엄마 목표물이 움직여요. 별의 목소리가 그녀의 회상을 끊었다. 서윤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서울시의 교통정보 시스템을 해킹해 얻어낸 강태준의 차량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는 예상대로 한남동 자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가 사는 곳 역시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다른 동이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하늘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신 감청 준비해. 받아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아파트 전체의 CCTV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강태준의 집 내부 통신망에 접근할 루트를 찾아.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순진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3명의 천재를 거느린 지휘관이었고 이제 막 시작될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즐거운 표정으로 엄마의 명령을 수행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서윤은 다시 창가로 돌아가 멀리 보이는 엘리시안 타워를 노려보았다. 건물의 꼭대기는 구름에 살짝 가려져 마치 신의 영역처럼 보였다. 하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면 6년 전의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녀 스스로가 심판자가 될 것이다. 강태준, 당신이 만든 세상의 규칙으로 당신을 무너뜨려 주겠어.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시스템과 기술로 당신의 숨통을 조여주겠어. 그리고 당신이 버린 아이들이 당신의 제국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똑똑히 보게 해주겠어. 서윤의 눈이 밤처럼 차갑게 빛났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졌고 첫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일주일 후에 실행되었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인공지능 컨퍼런스 AI 웨이브 1화 25는 전 세계의 기술 리더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 행사의 기조연설자는 엘리시안 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그에게 접근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이서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세상 앞에 서는 사람은 세레나리라는 이름의 베일에 쌓인 기술 컨설턴트였다. 그녀는 검은색의 심플한 실크 블라우스에 와이드 슬랙스를 입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얇은 금속테 안경을 써서 지적인 이미지를 더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붉은 립스틱 하나로 강렬한 포인트를 주었다. 6년 전에 수수하고 어렸던 연구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날카롭고 위험하며 속을 알 수 없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엄마 멋져요. 성공 확률 95.8%. 펜트하우스의 지휘본부에서 별이 통신으로 말했다. 아이들은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집에서 서윤의 눈과 귀가 되어 줄 것이었다. 서윤은 귀 속에 착용한 초소형 이어피스를 가볍게 만졌다. 나머지 4~2%는 뭐지? 그녀의 농담 섞인 질문에 하늘이 대답했다. 목표물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질 확률 또는 외계인이 침공할 확률 같은 통계적 변수들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워유는 피식 웃으며 컨퍼런스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녀는 군중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처럼 눈에 띄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장내를 관찰했다. 그녀의 목표는 강태준의 눈에 띄는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이어서는 안 되었다. 미끼는 사냥감이 스스로 물게 만들어야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엘리시안 그룹의 AI 개발 총괄이 신기술을 발표하는 세션이었다. 그는 엘리시안이 개발한 차세대 보안 알고리즘
케르베로스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절대로 뚫릴 수 없는 방패라고 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서윤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그녀를 지목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세레나 리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케르베로스 알고리즘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로 난수를 생성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외부에서 생성된 양자 패턴을 인위적으로 주입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교란시킨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상으로는 112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만으로도 3시간 안에 방어벽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질문이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발표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이론적인 가능성일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후였다. 서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목적은 그를 망신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단 한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객석 맨 앞줄 중앙에서 팔짱을 낀 채 무대를 지켜보던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보다 저 여자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을 더 크게 느꼈다. 저런 수준의 통찰력은 학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디서 튀어나온 여자지 그는 옆에 앉은 비서에게 눈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세션이 끝나고 서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라운지를 가로질러 갔다. 아니나 다를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았다. 세레나 리 선생님 되십니까? 그런데요.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서윤은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VIP 라운지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6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둔 제왕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윤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떤 떨림도 분노도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한 남자가 아니었다. 풀어야 할 문제, 공략해야 할 목표물일 뿐이었다. 앉으시죠, 세레나 리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까 그 질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의 허를 제대로 찔렀더군요. 그가 입을 열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어느 소속이시죠? 구글 아니면 MIT 미디어랩 당신 같은 인재를 본 기억이 없는데. 그는 그녀의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비서의 보고를 떠올렸다. 그녀는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저는 누구에게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죠.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시선의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하지만 기억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그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좋소. 그럼 내가 아주 흥미로운 문제를 하나 내드리죠. 엘리시안 그룹에 합류하십시오.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합니다. 이것이 강태준의 방식이었다. 그는 돈과 지위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재능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든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서윤은 그의 제안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다. 회장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사람을 사는 것을 혼동하시는 것 같군요. 저는 고용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을 거절하다니.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원하는 게 뭐든 말해보시오. 연봉 스톡옵션 아니면 독립적인 연구소라도 차려줄까요? 그는 집요했다.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경멸도 조소도 아닌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지적인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회장님께서 주실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엘리시안이 정말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보죠. 컨설턴트로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화는 끝났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강태준은 불쾌했지만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쉬운 사냥감보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맥에 더 큰 흥미를 느끼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세레나 리. 그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어. 그는 자신의 욕망이 단순한 인재 욕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는 새 아이가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의 심박수 안정적,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정상, 완벽한 포커페이스야. 바다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목표물의 동공이 0.8초간 확대됐어. 엄마가 거절했을 때 강한 소유욕과 정복욕을 나타내는 반응이야. 별이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들은 엄마와 강태준의 대화를 단순한 정보가 아닌 수백 개의 데이터로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있었다. 서윤이 컨퍼런스장을 빠져나와 예약된 채 오르자 이어피스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미행이 붙었어요. 검은색 세단. 번호판 조회 결과 엘리시안 그룹 소속 차량이에요. 예상했던 바였다. 강태준은 의심이 많고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남자다. 그녀가 유령처럼 나타났으니 어떻게든 뒷조사를 하려 들 것이다. 상관없어. 내가 흘려놓은 빵 부스러기만 쫓아다니게 될 테니. 서윤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녀가 세레나 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 때 이미 이런 상황까지 모두 계산에 넣어두었다. 그들이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짓 경력이었다. 그들은 파면 팔수록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에 대한 증거들만 발견하게 될 것이고 강태준의 집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차는 소음과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달려 다시 한남동의 요새로 돌아왔다. 서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새아이가 달려와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아이들도 평범한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엄마 최고의 작전이었어. 아이들의 칭찬에 서윤의 얼굴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오늘의 작전을 복기했다. 별은 강태준의 미세표정 변화와 음성톤을 분석한 심리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바다는 컨퍼런스장의 와이파이망을 통해 엘리시안 그룹 임원들의 노트북 몇 대에서 정보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모은 데이터는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서윤이 무심코 물었다. 아이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하늘이었다.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지만 판단력은 매우 뛰어나. 우리가 상대하기에 쉬운 적은 아니야. 바다가 말을 이었다.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강한 충동과 욕망이 있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별이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외로워 보여. 그 말에 서윤은 순간 숨을 멈췄다. 외로워 보인다고 제왕처럼 군림하며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본질이 보이는 법이다. 서윤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바로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것들, 그가 외면했던 책임들을 그날 밤 강태준은 잠을 설쳤다. 세레나리라는 여자의 얼굴이, 특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는 비서에게서 그녀에 대한 1차 보고를 받았다. 스위스 CERN 연구소의 비공식 자문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스타트업의 성공을 이끈 숨은 설계자. 모든 경력이 완벽했지만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라는 미끼를 깊숙이 물어버렸다. 강태준이 세레나리라는 미끼를 물고 이틀이 지났을 때 엘리시안 그룹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다. 그룹의 심장부인 AI 연구개발 서버가 라그나로크라 불리는 해커 집단에게 공격당했다. 그들은 단순한 랜섬웨어 공격이 아니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엘리시안의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과 바이오 인공지능의 핵심 소스 코드를 통째로 장악하고 있었다. 엘리시안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 상황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명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이 스크린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자랑하던 철벽의 방어 시스템 케르베로스는 해커들의 손안에서 무력하게 놀아나고 있었다. 해커들은 48시간 안에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지불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소스코드를 다크웹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강태준은 싸늘한 얼굴로 상황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감히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폭발보다도 위협적이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업계 최고라고 떠벌리던 실력이 고작 이 정도였나?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AI 개발 총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는 국가급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로는 변명은 됐다. 태준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였다. 이대로 핵심 기술을 잃는다면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경쟁사들은 축배를 들 것이다. 그의 뇌리 속에 한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 그녀가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외부인 그것도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그룹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존심보다 실리가 우선이었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세레나 리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그녀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전해. 그의 결정에 상황실의 모든 임원들이 놀랐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연락은 금방 닿았다. 서윤은 펜트하우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 이 위기는 그녀가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라그나로크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이 엘리시안의 특정 취약점을 공격하도록 교묘하게 흔적을 흘렸다. 이제 강태준이 스스로 그녀를 자신의 성으로 초대하게 만든 것이다.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저는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은 마음에 드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어 상대의 애를 태웠다.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회장님, 이하 모든 책임자는 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걸겠습니다. 오만한 조건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엘리시안 측은 즉시 수락했다. 서윤이 엘리시안 타워 로비에 들어섰을 때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회장이 그룹의 운명을 정체불명의 여성 컨설턴트에게 맡겼다는 이야기. 그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서의 안내를 받아 곧장 전략 상황실로 향했다. 상황실 문이 열리자 절망과 패배감으로 가득 찬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강태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와주었군.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문제가 재미있어 보여서요. 서윤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상황실 중앙의 메인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화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코드와 경고 메시지들을 그녀는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 차분하게 훑어보았다.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들을 모두 브리핑해주세요. 5분 안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보안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서윤은 눈을 감은 채 설명을 들었다. 귓속의 이어피스를 통해 아이들이 분석한 수만 가지 데이터와 해결책 시뮬레이션 결과가 뇌로 직접 전달되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서윤은 눈을 떴다. 모두 틀렸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당신들은 해커들이 뚫고 들어온 문을 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군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침입자를 잡는 겁니다. 그녀는 키보드 앞에 앉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상황실의 그 누구도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방어벽을 재구축하는 대신 역으로 해커들의 시스템에 침투하고 있었다. 가장 강력한 방어는 공격이라는 듯이 그들의 패턴에는 미세한 허점이 있어요. 마치 작곡가가 자신의 서명을 남기듯 이 해커는 소스 프라임 넘버를 이용한 특정 배열을 선호하는군요. 아주 오만하고 자기 과시적인 성향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실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전문가들의 눈이 점차 경외감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혼자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며칠 밤낮으로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길을 찾아내고 있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마치 마법을 보는 듯 표정으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런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가? 마침내 공격이 시작된 지 30여 시간 만에 서윤은 해커의 코어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찾았어요. 그녀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확보했다. 그리고 보복이라도 하듯 라그나로크의 서버에 그들이 엘리시안에 심어놓았던 것과 똑같은 바이러스를 심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버렸다. 완벽한 승리였다.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모두가 기뻐하는 와중에도 서윤은 담담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곤한 기색도 없이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럼 이만.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강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 그의 손길에 서윤의 몸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당신이 필요해 엘리시안에 남아줘. 정보보안 총괄 부사장 자리를 주겠소.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고용되는 것에는 관심 없다고. 그녀의 거절은 그의 정보격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때였다. 상황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들어왔다. 태준 씨, 무슨 일이에요? 회사 전체가 난리던데. JS그룹의 딸이자 강태준의 약혼녀 윤채경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윤채경의 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소개하죠. 이쪽은 이번 문제를 해결해준 세레나 리 씨. 그리고 이쪽은 내 약혼녀 윤채경 씨. 태준의 소개에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어머, 대단하신 분이네요. 우리 태준 씨가 이렇게 애타게 잡는 걸 보니. 채경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윤은 감정 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윤채경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정략 결혼의 상대. 그녀의 계획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윤채경은 서윤의 무심한 태도에 더욱 기분이 상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 탄탄 태도를 보이다니. 그녀는 완벽하게 꾸며진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래도 앞으로 자주 뵙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태준 씨가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세레나 씨도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도발이었다. 서윤은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저는 제 원칙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상황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윤채경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날 저녁 윤채경은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사람 하나를 알아봐줘. 이름은 세레나 리. 어디서 뭘 하던 인간인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녀는 직감했다. 저 여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싹부터 잘라버려야 했다. 서윤을 향한 또 다른 위협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세레나 리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부사장직을 거절하자 그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엘리시안 그룹의 명운을 건 차세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인간과 거의 흡사한 수준의 자각 능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AGI를 개발하는 극비 사업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독립적인 수석 고문 자리를 세레나에게 제안했다. 고용이 아닌 파트너십의 형태였다. 이것은 서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흥미로운 문제였고, 내부적으로는 그의 가장 깊숙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녀는 며칠간 고민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제안을 수락했다. 그렇게 그녀는 엘리시안 타워의 가장 높은 곳, 회장 집무실 옆에 마련된 별도의 연구실로 출근하게 되었다. 사자 굴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간 셈이었다. 두 사람의 기묘한 협업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끝없는 토론을 벌였다. 태준은 경영자로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서윤은 기술자로서 미시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들의 지적인 스파링은 때로는 격렬했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의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태준은 그녀의 두뇌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서윤은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억의 파편들을 그의 무의식 속에 심기 시작했다. 아주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는 6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뿌렸던 향수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에서만 핀다는 희귀한 제스민의 일종인 월화향으로 만든 세상에 단 몇 병뿐인 향수였다. 그 향은 결코 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그녀의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였다. 그는 보고서를 내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공기 중에 떠도는 낯설지만 아련한 향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달빛이 쏟아지는 테라스 와인잔을 든 여자의 실루엣, 그리고 웃음소리. 하지만 이미지를 붙잡으려 하자마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고 지독한 편두통이 그를 덮쳤다.
무슨 향수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서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냥 작은 공방에서 만든 거예요. 향이 좀 독특한가요? 그녀의 태연한 대답에 태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자신이 잠시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향기는 그날 이후로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그 향기를 어디선가 분명히 맡아본 적이 있다고 확신했다. 두 번째 자극은 음악이었다. 그들은 종종 늦은 밤까지 함께 일했다. 서윤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쇼팽의 녹턴 2번을 작게 틀어놓곤 했다. 6년 전 그들이 만났던 호텔 라운집에서 내내 흘러나오던 곡이었다. 태주는 복잡한 수식을 검토하다가 피아노 선율이 귓가에 스며들자 펜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이유 없이 세차게 뛰었다. 이 곡,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익숙한 멜로디가 그의 잠자던 기억의 한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허한 불안감만이 가슴을 채웠다. 왜 그러시죠? 회장님 서윤이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그는 자신의 혼란을 감추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강태주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는 평생을 이성과 논리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레나 리라는 여자를 만난 이후로 그의 세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자욱한 미로를 헤맸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세레나리의 뒷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이번에는 더 집요하게.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그녀의 과거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몇몇 연구소를 거친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뿐이었다. 파면 팔수록 의욕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다. 그의 집착은 점점 더 강해졌다. 서윤이 태준을 심리적으로 흔드는 동안 펜트하우스의 아이들은 본격적인 디지털 침투 작전을 개시했다. 서윤의 출입증과 그녀가 사용하는 단말기는 엘리시안 내부망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였다. 바다는 엄마가 만들어준 통로를 통해 아무도 모르게 엘리시안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을 유영했다. 그는 단순한 해킹을 넘어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찾았어요, 엄마. 어느 날 저녁 바다가 외쳤다. 그는 엘리시안 그룹의 비밀 회계 장부가 숨겨진 암호화된 서버를 발견했다. 그것은 강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 시절부터 이어진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의 기록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아직 열지는 마.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서는 안 돼. 서윤은 통신으로 침착하게 지시했다. 하늘은 그룹의 모든 인사 기록과 임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누가 누구의 사람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그들의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별은 수집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엘리시안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석했다. 아이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두뇌이자 보이지 않는 칼이었다. 기억을 향한 서윤의 공격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만이 남아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있을 때였다. 서윤은 문제를 설명하며 무심코 말했다. 이건 마치 우주의 모든 백색 소음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6년 전 호텔 테라스에서 와인에 취해 자신의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젊은 과학도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제 연구는요,
마치 우주의 모든 백색 소음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문장, 똑같은 비유. 태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광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솔직하게 말해 서윤은 그의 격한 반응에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떼어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뵌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전에 뵈었다면 제가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완벽한 부정 앞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인가? 스쳐 지나간 기억의 파편은 그저 과로로 인한 환상이었을까? 그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서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은 없었다. 이것은 그가 받아야 할 대가의 시작일 뿐이었다. 당신은 스스로 기억해내야만 해.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 태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혼란이 깊어지는 동안 서윤은 체스판의 다음 말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심리적인 압박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의 제국에 실질적인 균열을 만들어 그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강태준 본인이 아니었다. 그의 왕국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고 있는 기생충, 그리고 그의 가장 강력한 정적 중 한 명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메인 스크린에는 엘리시안 그룹의 조직도와 함께 이사회의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그중 한 명의 사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박성진 상무. 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자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로 겉으로는 강태준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리며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야심가였다. 박 상무는 지난 3년간 자회사의 개발비를 부풀려 최소 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별이 수많은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그 돈으로 이사회 멤버들을 포섭하고 강태준 회장의 약점을 캐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찾아낸 비밀 장부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관건이었다.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리면 안 돼. 너무 인위적이야. 서윤은 스크린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실마리만 던져줄 거야. 나머지는 강태준이 스스로 파헤치게 만들어야지. 그가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 그의 손으로 그의 왕국을 직접 청소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작전은 새벽에 시작되었다. 바다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의 다중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한 언론사의 탐사 보도팀 기자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박성진 상무의 비자금 내역 중 극히 일부단 2건의 거래 내용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거래의 상대방은 페이퍼 컴퍼니였고 자금의 흐름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다.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 정보지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렸다. 엘리시안 그룹 자회사 의문에 자금 흐름 포착.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소문이었다. 하지만 그 기사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거대한 태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보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오전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엘리시안 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엘리시안 타워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성진 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경쟁사들의 음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회장님, 이것은 명백한 흠집내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룹을 위해 헌신해 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강태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몇몇 이사들도 그를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강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 내내 아무 말 없이 그저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씩 뜯어볼 뿐이었다. 마치 늑대무리의 우두머리가 서열을 확인하듯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누가 진심으로 박 상무를 걱정하는지, 누가 이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 하는지, 그리고 누가 겁을 먹고 있는지를. 회의가 끝나고 강태준은 박 상무를 따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박 상무에게 기사를 해명할 기회를 주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조금도 상대를 믿고 있지 않았다. 박 상무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동안 강태준의 직속 감사팀은 이미 자회사로 파견되어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박 상무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서유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고문 자격으로 이사회에도 배석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위기를 다루는 방식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는 혼란에 빠지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외과 의사가 종양을 도려내듯 냉정하고 정밀하게 움직였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효율과 결과만을 추구했다. 감사팀의 보고는 신속했다. 그들이 찾아낸 비리의 규모는 서윤이 흘린 정보보다 훨씬 거대했다. 박성진은 그룹의 돈을 빼돌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강태준의 행동은 더욱 무자비해졌다. 그는 박성진을 즉시 해임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와 연루된 임원들 역시 한순간에 모두 숙청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제국에 도전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그룹 내부에 도사리고 있던 반대파 세력을 뿌리 뽑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6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남자는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의 공간은 마치 왕의 옥좌처럼 느껴졌다. 그는 위스키 잔을 흔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이번 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의심의 칼날이 숨어 있었다. 조직에 암세포가 생겼을 땐 빠르게 도려내는 것이 최선이죠. 회장님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평온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암세포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로 엘리시안의 내부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자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태준은 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정말 우연일까? 당신이 나타난 이후로 그룹에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당신의 존재도 그렇고 이번 정보 유출 사건도 그렇고 마치 누군가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영혼을 꿰뚫을 듯이 파고들었다. 서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회장님께서는 소설을 너무 많이 읽으신 것 같군요.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닌가요?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태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증거가 없었다. 심증만으로는 그녀를 공격할 수 없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쓴웃음을 지었다. 좋아. 당신 말이 맞다고 하지. 그렇다면 그 잘난 능력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시오. 그룹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주겠소. 이것은 그가 던지는 또 다른 시험이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는 척하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뜻이었다. 서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제국을 지키는 일 흥미롭겠네요.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태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레나 리,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든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요. 그리고 만약 나를 속이려 했다면 박 상무보다 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거란 것만 알아두시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윤은 창밖의 엘리시안 타워를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화살은 성공적으로 목표에 명중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이제 사자의 코앞에서 춤을 춰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별의 물음에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물론이야.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강태준이 서윤에게 하사한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은 맹수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서윤은 그 권한을 이용해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를 이끄는 척하면서 뒤로는 아이들에게 엘리시안 제국의 모든 신경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프리패스를 제공했다. 펜트하우스의 슈퍼컴퓨터는 이제 엘리시안의 심장부와 직접 연결된 또 하나의 뇌가 되었다. 아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했다. 그들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키메라. 엘리시안 그룹의 모든 재무 데이터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글로벌 시장 변수, 심지어 강태준의 투자 성향까지 분석하여 미래의 위기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었다. 그것은 그룹의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 구슬이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찾아내는 탐침이었다. 하늘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엘리시안의 유휴 서버 자원을 몰래 끌어다 쓰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바다는 수페타바이트에 달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그리고 별은 그 결과를 해석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어 엄마에게 보고하는 전략가 역할을 맡았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의 병사가 아닌 각자의 영역을 책임지는 장군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타워에서 돌아왔을 때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메인 스크린 앞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별이 서윤을 보자마자 말했다. 스크린에는 키메라가 예측한 미래 시나리오 중 최악의 결과가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서윤이 다가가 물었다. 엘리시안의 가장 큰 취약점을 찾아냈어요. 바다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설명했다. 강태준 회장은 지난 2년간 뉴로링크 바이오라는 신생 바이오테크 분야에 그룹의 사활을 걸고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문제는 이 투자가 대부분 부채, 즉 레버리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모든 화살표가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별이 분석을 덧붙였다. 만약 경쟁사가 이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걸거나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려 뉴로링크 바이오의 주가를 30% 이상 폭락시키면 연쇄적인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엘리시안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돼요. 최악의 경우 6개월 안에 부도까지 갈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것은 제국의 발밑에 숨겨진 거대한 싱크홀이었다. 서윤은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강태준의 목에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어준 것이었다. 한편 서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빠르게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윤채경은 자신이 고용한 흥신소의 무능함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몇 주가 지나도록 세레나 리라는 여자의 껍데기만 핥고 있을 뿐 진짜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돈만 받아먹는 기생충 같은 놈들.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족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인 JS그룹의 윤 회장을 찾아갔다. 윤 회장은 수십 년간 재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회한 승부사였다. 그는 처음부터 강태준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딸의 정략 결혼을 통해 엘리시안을 통제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 여자에게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개냐 윤 회장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보였다. 그는 즉시 그룹의 정보팀을 동원해 세레나 리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겠다. 그들의 방식은 달랐다. 그들은 세레나 리라는 이름을 쫓지 않았다. 대신 6년 전 강태준이 경쟁사에 유전공학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해당 분야에서 갑자기 사라진 여성 연구원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국가정보원 출신들로 구성된 윤 회장의 정보팀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그물에 한 명의 이름이 걸려들었다. 이서윤,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학계에서 매장된 비운의 천재. 강태준이 그녀의 기술을 손에 넣은 직후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윤채경은 이서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정보팀은 그녀의 해외 도피 경로를 추적했고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서 그녀가 새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손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왔다. 정보팀 요원이 내민 사진 속에는 한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이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비록 멀리서 찍어 흐릿했지만 아이들의 얼굴 윤곽은 누가 봐도 강태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윤채경은 사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 질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환희.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이것 봐, 아버지. 강태준, 그 오만한 인간이 뒤로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어.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윤 회장은 사진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었다. 잘 됐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 강태준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완벽한 기회. 그는 딸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잔인한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윤채경은 당장이라도 이 사진을 들고 강태준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의 얼굴에 이 증거를 던지고 그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말렸다. 성급하게 굴지 마라. 뱀은 단번에 목을 물어야 하는 법이다.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터뜨려야 해.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곧 있을 너희의 약혼식 파티가 아주 좋은 무대가 되겠구나. 그들의 계획은 잔인했다. 양가 가족과 재계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약혼식에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을 혼외자를 둔 부도덕한 인간으로 낙인 찍고 엘리시안 그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 그리고 혼란에 빠진 그를 구원해주는 척하며 JS그룹이 엘리시안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그들 부녀의 시나리오였다. 윤채경은 아버지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녀는 세레나 리안이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게 될 강태준의 모습을 그리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약혼식 날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 이서윤의 과거 행적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은밀한 준비까지. 그 시각 서윤은
펜트하우스에서 아이들이 찾아낸 키메라의 보고서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 카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세레나 리라는 성벽이 다른 쪽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두 여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치명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태준과 윤채경의 약혼식 파티는 세기의 이벤트라 불릴 만했다. 신라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인 다이너스티 홀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로 가득 찼다. 정재계 인사들, 언론사 사주, 유명 연예인들까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한 편의 연극과도 같았다. 주인공인 강태준은 맞춤 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윤채경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는 각기 다른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강태준은 이 결혼을 통해 JS그룹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왕국을 더욱 확장할 생각이었다. 윤채경은 오늘 밤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자신의 발 아래에 둘 계획이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세레나 리 이서윤이었다. 그녀는 엘리시안 그룹의 핵심 파트너 자격으로 정식 초대받았다. 다른 여성들이 보석과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한 것과 달리 그녀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심플한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그녀에게로 쏠렸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고 윤채경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렸다. 먹잇감이 제 발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다. 서윤은 수많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조용히 연회장 구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귓속 이어피스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엄마, 모든 준비는 끝났어. 신호만 줘. 얼마 후 양가 부모의 축사가 끝나고 강태준과 윤채경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윤채경은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는 듯 했고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거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강태준을 사랑스럽게 쳐다본 후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저에게 얼마 전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찾아왔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채경은 슬픔에 잠긴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스크린에는 6년 전 풋풋하지만 총명해 보이는 이서윤의 사진이 나타났다. 이어서 그녀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학계에서 퇴출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펼쳐졌다. 저기 서 있는 세레나 리 씨의 진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6년 전 불미스러운 일로 업계를 떠났던 사람이지요. 윤채경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이 모두 서윤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채경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약혼자인 강태준 회장님의 아이를 셋이나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공원에서 찍힌 서윤과 새 아이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타났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거대한 소음이 되어 서윤을 덮쳤다. 강태준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스크린의 사진과 서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서윤, 세레나리, 아이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윤채경은 그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였다. 이제 저 여자만 무릎 꿇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모두가 서윤이 울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허리케인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녀는 윤채경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듯 넘겨받았다. 윤채경 씨 설명을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네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연 회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 속의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인정에 사람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윤채경 씨가 이야기하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증거라는 제목의 폴더가 나타났다. 윤채경 씨는 제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태준 회장님께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폴더 안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6년 전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태준과 그의 비서가 나누는 대화 녹음이었다. 이서윤, 그 여자 생각보다 순진해서 다루기 쉽겠어. 하룻밤이면 충분해. 그녀의 머릿속에 든 연구자료만 빼내면 그 여자는 버리면 그만이야. 강태준의 잔인하고 오만한 목소리.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고 그녀를 이용했으며 버렸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였다. 연 회장의 군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 동정의 시선은 서윤에게로, 경멸과 비난의 시선은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윤채경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산산조각이 났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하나 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때였다.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새 아이가 조용히 들어섰다. 하늘, 바다, 그리고 별. 아이들은 수백 명의 어른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똑바로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그들은 엄마의 곁에 나란히 섰다. 아이들의 등장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얼어붙은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작고 가녀린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논리적인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강태준 씨, 저희는 당신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존재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물으러 왔습니다. 당신이 한 인간의 인생과 세계의 또 다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는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기억의 진실, 그가 그토록 매료되었던 여자의 정체,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자신을 닮은 3명의 아이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운명처럼 그를 덮쳐왔다. 그의 오만했던 제왕의 얼굴은 이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회한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의해 완벽하게 체크메이트를 당한 것이다. 약혼식 파티는 스캔들의 폭풍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강태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엘리시안 그룹 강태준 회장, 숨겨진 새 아이의 충격적 진실. 천재 과학도와의 6년 전 악연 드러난 재벌의 민낯. 여론은 들끓었고 강태준은 순식간에 부도덕한 야심가로, 이서윤은 비운의 천재이자 강인한 어머니로 그려졌다. 진짜 전쟁은 주식시장에서 시작되었다. 개장과 동시에 엘리시안 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지난밤의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그룹의 지배구조와 후계 구도 전체를 흔드는 메가톤급 폭탄이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고 단 몇 시간 만에 그룹의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든 것은 JS그룹의 윤 회장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고 강태준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맹비난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전에 준비한 대로 엘리시안 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했다. JS그룹은 보유하고 있던 엘리시안의 지분을 시장에 쏟아부으며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고 다른 경쟁사들을 규합해 강태준을 끌어내리려 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내부의 반란이었다. 강태준이 박성진 상무를 숙청한 이후 잠시 숨을 죽이고 있던 반대파 이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그룹의 이미지 실추와 경영 위기를 명분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단 하나, 회장 강태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었다. 어제의 동지들이 오늘은 그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무너져 내리는 제국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6년 전의 기억, 서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을 강태준 씨라고 부르던 아이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평생 패배를 모르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외딴 섬에 갇힌 신세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렸다. 6년 전 이서윤의 연구 결과물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녀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녀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은 아이들의 존재, 그 자체보다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다. 그 어린 나이에 수백 명의 어른들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던 그 모습.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얼마 후 돌아온 보고서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모두 IQ 200 이상으로 추정되며 각자 수학, 과학, 언어 등 특정 분야에서 이미 대학원생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후계자 문제를 그룹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로 여겨왔다. 마땅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천재인 자신의 셔가 셋이나 나타난 것이다. 그의 피와 이서윤의 두뇌를 물려받은 아이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 낡고 부패한 동맹들을 모두 잘라내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충격과 회한으로 가득 찼던 눈에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이 게임의 플레이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당장 이사회 소집 시간을 확인해. 그리고 윤 회장에게 전해.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이서윤 씨와 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경호팀을 보내.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 그리고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전해.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내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것은 부성애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자산을 확인하려는 소유주의 선언에 가까웠다. 같은 시각 서윤의 펜트하우스는 외부 세계의 폭풍과는 단절된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바다는 엘리시안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짜고 있었고, 하늘은 JS그룹과 연계된 적대 세력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별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다. 강태준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그의 제국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이들을 위험한 싸움의 중심에 세운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그때 현관의 보안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VIP 방문객이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강태준의 비서였다. 잠시 후 비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위협적인 의도도 없으십니다. 그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윤은 잠시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결심을 굳혔다. 오라고 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이 홀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어제의 적들이 이제 아무런 무장도 없이 서로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아이들을 먼저 쳐다보았다. 실제로 마주한 아이들은 사진보다 훨씬 더 작았지만 그 눈빛만은 어른보다도 깊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서윤을 보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무슨 이야기를요? 사과 변명 아니면 협박.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니, 거래를 제안하러 왔소. 강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지금 나와 엘리시아는 사방의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 JS그룹이 당신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으니. 나는 당신들의 두뇌가 필요하고 당신들은 아이들을 지킬 방패가 필요하오. 그러니 손을 잡읍시다. 그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온 그녀에게 그가 동맹을 제안한 것이다. 서윤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6년 전의 오만함이나 어제의 충격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생존을 위한 냉철한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상속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상대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태준의 제안은 연 회장에 터졌던 폭탄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이서윤에게 그가 동맹을 제안하다니.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서윤의 뇌는 빠른 속도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의 이득과 위험 거절했을 때의 결과,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서윤이 차갑게 물었다. 당신은 신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강태준은 그 말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다.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 필요에 의해 손을 잡자는 거지. 당신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JS그룹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싸울 수 있겠어. 나는 당신들의 지능이 필요하고 당신들은 내 힘과 방패가 필요한 단순한 거래일 뿐이오.
그의 말은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윤채경과 윤 회장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다. 그들은 서윤과 아이들을 강태준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하거나 혹은 걸림돌로 여겨 제거하려 할지도 몰랐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그때 별이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키메라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은 강태준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확률을 72% 높여줘요. 아이들의 분석은 서윤의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강태준을 마주보았다. 좋아요. 거래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작전의 지휘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원과 인력을 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모든 것이 끝나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6년 전의 일에 대해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엘리시안 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 10%를 아이들 명의의 재단에 증여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엄청난 조건이었다.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사실상의 항복 문서에 가까웠다. 강태준의 비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강태준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는 잠시 서윤과 아이들을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모두 받아들이지. 회사가 망하면 어차피 다 휴지 조각이 될 테니. 그의 결단력은 괴물 같았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기묘한 동맹이 체결되었다. 서윤의 펜트하우스는 그날부터 엘리시안 그룹의 존망을 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비서와 핵심 측근 몇 명만을 대동하고 매일같이 그곳으로 출근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평생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했던 엘리시안의 임원들은 6살짜리 아이들이 내놓는 분석과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장은 주식시장이었다. JS그룹은 외국계 헤지펀드까지 동원해 공매도 폭격을 퍼부으며 엘리시안의 주가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했다. 바다시장의 모든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공매도 세력의 패턴을 찾아내 서윤의 지시에 바다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며 코드를 입력했다. 찾았어요. 그들은 특정 시간대에 대량의 물량을 던져서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을 유도하고 있어요. 바다의 분석을 바탕으로 서윤은 역공을 지시했다. 강태준 회장님, 지금 당장 준비된 자사주 매입 자금의 절반을 투입하세요. 그들이 던지는 물량을 모두 받아내면서 주가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서윤을 믿고 지시를 따랐다. 두 번째 전장은 여론이었다. 언론은 연일 강태준의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하며 그를 악마로 만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 별이 소셜미디어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다. 강태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경쟁사의 탐욕 문제로 프레임을 바꿔야 해요. 별의 전략에 따라 서윤은 강태준에게 지시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JS그룹의 비리 자료들을 언론에 흘리세요. 탈세 불공정 거래 뭐든지 좋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강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얼마 후 JS그룹의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대중의 관심은 분산되었고 이것은 재벌들 간의 더러운 이전 투구로 비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전장은 바로 다음 날로 다가온 이사회였다. 강태준의 해임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이사들 개개인의 약점을 공략해야 해요. 하늘이 그동안 수집한 이사들의 개인 정보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파일에는 그들의 숨겨진 재산 사생활,
심지어는 불법적인 거래 내역까지 담겨 있었다. 서윤은 강태준에게 파일을 넘겨주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당근을 줄 것인지 채찍을 쓸 것인지. 강태준은 그 자료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밤새도록 이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어떤 이에게는 달콤한 미래를 약속했고 어떤 이에게는 지옥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거래할 남자였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강태준과 서윤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강태준은 서윤의 냉철한 판단력과 전략 수립 능력에 경외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순진한 과학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지략을 가진 무서운 승부사였다. 그는 또한 자신을 닮아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을 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서윤 역시 강태준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그는 위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즐기는 듯한 대담함과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증오와 필요, 그리고 상대를 향한 기묘한 존중이라는 감정 속에서 아슬아슬한 동맹을 이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엘리시안 타워의 이사회 회의장. 강태준의 해임안을 상정한 반대파 이사들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과반수의 표를 확보했다고 믿었다. 강태준은 홀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옥좌에 앉아 자신을 심판하려는 자들을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투표가 시작되었다. 한 명 한 명 이사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찬성과 반대표가 나뉘었다.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던 순간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알려졌던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는 강태준 회장의 해임에 반대합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배신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사들이 줄줄이 강태준의 편에 섰다. 반대파 이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결과는 강태준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해임안은 부결되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자들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살벌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고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다. 그날 밤 전쟁터 같았던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모두가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보고 있었다. 가장 큰 고비는 넘겼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 강태준이 서윤과 아이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고맙소.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불가능해 보였던 동맹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 속에서 비로소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사회 쿠데타를 진압한 것은 전쟁의 끝이 아닌 본격적인 방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준의 왕좌는 지켜졌지만 외부의적인 JS그룹은 여전히 엘리시안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제 서윤과 아이들이 찾아낸 비장의 카드, 프로젝트 키메라가 발견한 적에 아킬레스건을 사용할 때가 왔다. 펜트하우스 지휘본부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스크린에는 JS그룹의 주력 투자처인 뉴로링크 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떠 있었다. JS그룹은 이 기술에 너무 깊이 발을 담갔어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그룹 전체가 휘청일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했죠. 별이 분석 결과를 브리핑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다. JS그룹이 쌓아올린 이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작전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째 바다는 익명에 저명한 바이오학자 명의로 뉴로링크 바이오의 핵심 기술에 잠재적인 윤리적 문제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월스트리트의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정보지에 제보했다. 과학적 데이터로 무장한 이 보고서는 시장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둘째 별은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심리전에 착수했다. 그녀는 보고서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극적인 콘텐츠로 가공하여 퍼뜨렸다. 꿈의 기술인가? 인류의 재앙인가? JS그룹의 위험한 도박 같은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공포와 불안은 최고의 바이러스였다. JS그룹을 향한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셋째, 서윤과 강태준은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그들은 엘리시안 그룹의 비밀 자금을 이용해 뉴로링크 바이오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대한 숏 포지션을 구축했다. 적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강태준은 이 대담한 작전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상대로 이런 계획을 세웠을 서윤을 생각하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극적이었다.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 뉴로링크 바이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가 기름을 부었고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졌다. 주가가 임계점 이하로 떨어지자 막대한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JS그룹은 증권사로부터 마진콜을 당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반대 매매로 모든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야 할 위기였다. 궁지에 몰린 윤 회장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는 엘리시안을 공격하기 위해 사들였던 지분을 눈물을 머금고 시장에 내다 팔아급한 불을 꺼야만 했다. 강태준은 그들이 던지는 지분을 헐값에 모두 사들여 오히려 그룹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만들었다. 전쟁은 엘리시안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윤 회장은 M&A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재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엘리시안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태준은 승리의 과실을 즐기는 대신 서윤과 맺었던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했다. 과거의 그였다면 어떻게든 약속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 했겠지만 이제 그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번 승리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기자회견장. 강태준은 단상에 올라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의 옆에는 서윤이 담담한 표정으로 함께 서 있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과오를 사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6년 전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젊은 과학도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변명이나 미화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서윤 박사, 나의 이기심 때문에 당신의 재능과 시간을 앗아간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재벌 총수가 공식 석상에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세 아이가 있습니다. 하늘, 바다, 그리고 별. 그 아이들은 저의 과거의 실수가 아닌 저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엘리시안 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바로 이 세 아이임을 선언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세상에 공표했다. 기자회견은 끝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룹의 대대적인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그룹 내부의 모든 부패 세력을 척결하고 과거의 비자금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서윤과의 약속대로 그룹 지주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0%를 아이들의 이름으로 설립될 공익재단에 출연하여 투명한 경영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몇 주 후 서윤의 펜트하우스. 전쟁터 같았던 지휘본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장이 들어선 평범한 거실 풍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제 손님이 아닌 주말마다 아이들을 보러 오는 아빠로서 그곳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서툴렀다. 아이들과 체스를 두다가 3분 만에 체크메이트를 당하기 일쑤였고 아이들이 내는 과학 퀴즈를 하나도 맞히지 못해 진땀을 흘렸다. 서유는 그런 그의 모습을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지응모나 차가운 복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 그는 책임을 졌고 아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떠나 다시 연구에만 몰두하는 삶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과의 놀이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강태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당신에게도 제안할 것이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엘리시안을 떠나지 마시오. 그룹의 미래를 감독할 윤리위원회와 신기술투자위원회를 신설할 생각이오. 그 두 위원회에 독립적인 의장직을 맡아주시오. 당신은 이제 내 상사나 부하가 아니라 이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가 되어야만 하오. 그의 제안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달콤한 고백보다도 더 큰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증오했던 도시,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전쟁을 치렀던 도시. 이제 이 도시는 그녀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돌아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제안 흥미롭네요. 한번 생각해보죠. 그녀의 대답은 긍정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결코 평범한 가족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들의 부모로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새로운 우주 탐사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며 즐겁게 토론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윤과 강태준은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분명 희망이 있는 미래였다.